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건부로 석방돼 이번 주 금요일에 출소합니다. 법무부가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네, 박범계 법무장관이 조금 전 수용자 810명의 8.15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결국 포함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어 심사 결과를 의결했는데요. 박 장관은 이 결과를 곧바로 승인한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론과 이 부회장의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외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용자 155명과 생계형 범죄자 179명 등도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규모가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에 비해 110명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심해지면서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번 가석방 수용자는 오늘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을 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통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는 특혜 논란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전 혐의가 확정돼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지난달까지 형기의 60%를 채워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통상 80%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되었는데 이 부회장처럼 60% 남짓 복역률로 풀려난 소감자는 아주 드물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전체 가석방자 가운데 70% 미만 복역한 사람은 0.6%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가볍고 재범 확률이 거의 없는 수감자들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가석방 심사위가 열린 법무부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1인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는데요. 참여연대도 조금 전 논평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초법적 특혜이자 사법정의가 사망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당장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또 재판을 2개 더 받고 있어서 다시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인된 가석방의 의미, 또 이 가석방 승인이 불러온 논란은 뭔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범 중 가석방이 결정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면권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중요 경제범죄에 대해 엄격히 지켜오던 현 정부의 무관용 원칙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부담과 형평성 논란 속에 풀려난 이 부회장.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즉각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기존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전에 다른 2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단시일 안에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형 집행이 아예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사범인 이 부회장은 앞으로 6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가석방 출소 이후 주거지나 외부인 접견 등엔 제약이 없지만 해외로 나가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해외 투자 유치 등 본격 경영 활동을 공식 재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취업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가석방 형기 만료 이전에 취업 제한을 풀어준 전례도 없어 이 대목에서 또 한 차례의 특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 측은 가석방은 경영 복귀가 어려운 만큼 사면을 받았던 것이라며 취업 승인 심사를 신청할지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 당장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엄중한 상황은 지역을 구분할 수가 없고 최근 들어서 연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 부산이
오늘 자정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리고 특히 시내 모든 해수욕장을 전면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조민희 기자. 네, 저는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백사장에는 파라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비치베드도 모두 철거됐습니다. 대신 해수욕장 입구에는 이렇게 내일부터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닫는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시설 샤워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물놀이 하기 가장 좋은 8월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완전 폐쇄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해운대뿐만 아니라 광안리, 송정 등 부산 7개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닫는데 부산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완전 새 발이 뒤져고 이거는 죽으라는 건지 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가게 좀 닫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사실 하고 있어요. 부산의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달 전 24시간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잠깐 활기를 되찾았지만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부산 지역 도심 역시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예약 취소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렸다고 합니다. 아예 가능할 수조차 없어요. 이렇게 다 취소돼 버리니까. 진짜 참담하죠. 네, 진짜 참담하고 지금 뭐 내일부터인데 당장 지금 오늘 지난주 매상에 50%도 안 되거든요. 부산의 해수욕장 폐장과 4단계 조치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모더나사가 실험실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8월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만 제때 공급할 수 있다고 알려온 겁니다. 한국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건데요. 정부는 1, 2차 접종 간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이번 달 백신 물량 850만 회분 가운데 절반 이하만 공급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생산 차질을 빚었던 문제가 전 세계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정부는 모더나는 물론 화이자 백신까지 1차와 2차 사이의 접종 간격을 더 넓혀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mRNA 백신의 접종 간격 조정 등 접종 계획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각각 3, 4주였던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 간격이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6주까지 연장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2차 접종이 예정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직원은 기존 3주에서 5주로 간격이 늘어 오는 29일 이후 2차 접종이 시작되고 22일 이후 시작되는 50대 연령층의 2차 백신 접종도 2주 연기됩니다. 다만 올해 수능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고3과 대입 수험생, 고교 교직원의 경우 3에서 4주 백신 접종 간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접종 간격이 6주로 늘어나도 효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수급 상황에 따라 독일 6주, 영국 8주 등 WHO의 권고에 따라 최대 12주 안에서 접종 간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의 효과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항체 형성은 더 잘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는 있는데요. 정부는 접종 간격은 조정해도 1차 접종 계획은 변경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속한 접종 완료도 중요하지만 또 입원이나 중증 예방을 위해서 1차 접종자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집단적인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환자 중 70%가 돌파 감염됐습니다. 이 집단 감염 사례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34명의 돌파 감염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5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 병원 확진자 44명 가운데 39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37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2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경남 김해 요양병원에서도 돌파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입원 환자 13명과 종사자 1명 등 모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도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14명 중에 12명은 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요양시설 입소자 중에서 돌파 감염 평균 비율이 한 40% 이상이다는 유럽의 보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요양원에서 6명, 충남 논산의 요양원에서도 지난 5일부터 9명이 돌파 감염으로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밀접, 밀폐, 밀집에 산밀 환경에 처한 요양병원의 상황과 고령자의 항체 생성 능력,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염력을 꼽았습니다. 외국에서도 요양병원의 경우 돌파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고령층이 주로 보인 요양병원 등지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2차 접종까지 마친 고령자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2학기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학생 중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고 3단계에는 전면 등교도 가능합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고3은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보면 등교를 금지하고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학기 개학부터는 가능한 한 등교를 확대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먼저 초등 1, 2학년, 고3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그 외 학년은 4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 등교 인원이 조정됩니다. 4단계인 수도권은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은 원격 수업,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1, 2학년이 절반씩 등교합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은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은 4분의 3, 중학교는 3분의 2, 고등학교는 고 1, 2학년이 절반씩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9월 6일부터는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 4단계에서도 3분의 2 안팎으로 등교 수업이 더 확대됩니다. 당초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서는 후퇴한 것이지만 원격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학력 저하와 격차 문제가 심해지면서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 확진자의 감염 경로 분석 결과 학교 내 감염 비율이 낮게 나왔다는 점도 등교 수업 확대 방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등교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과밀학급 등 학교마다 제각각인 방역 상황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 급별 등교 방안이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교육부는 개학 전후인 8월 한 달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고 학교 방역 인력도 최대 6만 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네, 일본을 관통한 태풍 루핏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어제부터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2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대비가 잘 되지 않았던 속초 시내 등에서는 잠깐 쏟아진 비에도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리막길 도로를 따라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내려옵니다. 대형 모래주머니와 중장비까지 동원해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시내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경사로에 있는 건물 안으로 흙탕물이 들이쳤습니다. 흙물이 같이 쏟아지면서 배수관을 못 들어가니까 우러 넘쳐서 저 계단 보셨죠? 어디까지 물이 찼는지 자국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무실로 들어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물바다가 되는 속초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35mm의 비가 쏟아지자 시내 도로는 물론 도심 한가운데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아침에 잠깐 내린 비로 그랬지 어제 낮에 내린 비로 또 그랬지 2번 이렇게 하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비가 그친 도로에는 진흙 뻘이 쌓였고 막힌 배수로를 뚫기 위해 중장비까지 나서야 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설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된 겁니다. 비가 그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흙탕물이 내려와 배수로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과 폭우가 예보됐지만 대규모 건설 현장은 흙탕물 유출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지를 더 충분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업체에다가도 경고를 줘야 되고 지금 태풍이 또 앞으로 계속 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강원 영동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태풍이 오기도 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지자체의 부실한 대비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전두환 씨가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 재판 도중에 퇴정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 전두환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섭니다. 사과하라는 요구에 오른손을 들어 흔드는 여유를 보인 전두환. 이내 검정색 승용차에 올라 광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전두환이 부인 이순자와 함께 광주지방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8개월 만이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뒤 3개월 만입니다. 재판부가 증거 채택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출석한 겁니다. 발포 명령을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하시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전두환은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재판을 받았고 점심을 먹지 못해 답답하다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한동안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서야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출동한 헬기 조종사 4명과 회고록 원고 작성 등을 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일부 채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고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두환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전두환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전두환은 30분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서둘러 광주를 떠났습니다. 유불리를 따져가며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전두환의 모습에 5월 유족들의 애끓는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성형 클리닉에서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통증이 크지 않은 미용 시술에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약하거나 프로포폴만 따로 놔주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렸다는 건데요. 경찰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 클리닉. 한 환자의 진료 내역입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슈링크와 써마지 시술을 받으면서 각각 프로포폴 300cc, 200cc를 투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병원 홈페이지에 통증이 크지 않아 마취연고만 바르면 된다고 나와 있는 시술인데도 마약류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겁니다. 아예 아무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300cc 맞은 날도 있습니다. 작년 8월엔 이 환자가 프로포폴에 취해 하루 종일 병상에서 잠든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환자한테도 못할 일이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약하고 있었다는 것은 마약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랑 똑같단 말이죠.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한데도 바로 다음 날도 연속으로 투여됐고 심지어 주사를 놓은 사람은 2번 모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상담실장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알겠어요 하고 그 다음날 실장이 또 불러서 그 사람한테 또 주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포폴을 놔준 이유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매출이 없어서 환자를 불러서 프로포폴을 주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얼마를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냐. 한 150 받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보다 더 받죠? 이러는 거예요.
서초구에 있는 다른 지점. 병원 직원들의 대화방에는 여자 손님을 프로포폴 맞히려 데려왔는데 간호사 실수로 약이 바닥에 줄줄 샜다. 위험한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프로포폴 얼마나 한다고 맞추는지 같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한 의사는 3명에게 수면, 즉 프로포폴을 동시에 넣고 그중에 한 명이 제대로 숨을 못 쉬는 일이 벌어졌는데 원장이 괜찮다고만 했다고 토로합니다. 턱만 살짝 누르면 된다. 코 골고 있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병원은 서울 강남 일대 4곳 등 전국 12개 지점을 두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두 곳 모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에 원장님이 하신 거여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뭔지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경찰은 최근 이 성형 클리닉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2020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사상 최초의 무관중 경기까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치러진 올림픽이었지만 우리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특히 이번 올림픽에선 성적이나 메달을 연연하기보다 꿈의 무대에서의 도전 자체를 즐기는 선수들의 모습에 뜨거운 격려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쿄에서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마음껏 기뻐했던 높이뛰기의 우상혁. Let's go! 2cm 차로 메달은 놓쳤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유쾌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요. 진짜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저희는 무조건 믿고 있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세계 최강이란 수식어가 영광이자 부담이었던 양궁 김우진. 본인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의연했습니다. 누가 쏴준 화살이 아니고 제가 쏜 화살이기 때문에 미련이 남기는 하겠지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또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해 죄송하단 말이 단골 소감이 되곤 했던 올림픽.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도전 자체를 즐긴 선수들은 메달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뿌듯해했습니다. 올림픽에서 4등 한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 많이 따라온 것 같아서 기분은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등에게만 보내던 박수갈채도 옛말입니다. 부상 투혼 속에 세계 2위와 접전을 펼친 배드민턴 안세영도 더 크게 다쳤어도 저는 운동했던 게 아쉬워서라도 계속 뛰었을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연차는 실격 판정에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를 격려한 역도의 김수현 역시 1등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약 물고 열심히 해서 다음 파리 때는 1차부터 1등 무게로 들어가서 다 이겨버릴 거예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배의 아쉬움보다 먼저 승자를 축하해주고 승리의 기쁨에 앞서 패자를 배려했던 선수들. 땀의 무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우리 10대 선수들의 거침없는 활약이 있었죠. 양궁 김재덕 선수의 파이팅 넘치는 이 기합 소리,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김재덕 선수는 물론이고 수영의 황선우 선수, 탁구의 신유빈 선수,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의 서채연 선수까지 실력과 패기를 동시에 보여준 10대 선수들이 새로운 화제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히지 않는 한마디. 17살 김재덕의 생애 첫 올림픽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특유의 힘찬 기합 소리에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과 담대함으로 우리나라의 대회 첫 번째 메달을 안겼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저희가 노력한 만큼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욕심 없이 자신 있게 시합을 했습니다. 18살 황선우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설 때마다 한국 기록을 경신하고
아시아 신기록까지 작성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10대 선수는 이제 양궁의 김재덕 선수. 파이팅 패기 넘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올림픽 금메달이구나. 톡톡 튀는 매력도 화제였습니다. 방호복 공항 패션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신유빈. 시원시원한 공격과 특유의 파이팅으로 침체됐던 탁구 인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잘 하지 못했지만 이제 될 때까지 노력을 해서 꼭 좋은 성적으로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체조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낸 19살 여서정. 스포츠 클라이밍에 출전해 뜨거운 눈물을 쏟아낸 18살 서채연까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아쉽고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첫 올림픽에서의 경험을 넘어 자신의 실력과 매력을 유감없이 증명한 10대들의 당찬 도전은 내년 아시안게임과 3년 뒤 올림픽을 더욱 기대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조금 전 저녁 8시부터 만 18세에서 49세 국민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접속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생일 날짜에 맞춘 이 10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접속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연 기자. 네, 오늘은 9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분들만 예약이 가능한 날입니다. 이렇게 분산하면 하루에 140만 명에서 180만 명꼴로 신청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접종 예약이 시작될 때마다 수십 분에서 수시간씩 홈페이지에 과부하가 걸려서 먹통이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놓인 노트북에서 사전 예약 홈페이지를 열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바로 떴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고요. 접종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도 지금 정상적으로 떴네요.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3일에 시범 운영해본 결과 한 사람당 평균 5분 정도의 대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접속과 예약은 원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설명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뀐 새로운 예약 방법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우선 가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방금 전에 접속이 됐을 때 보셨던 사전 예약 화면인데요. 각각 녹색, 주황색, 빨간색 등 각 인증 수단별로 접속이 얼마나 원활한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예약 대상자이신 분들은 이 중에 본인이 가장 편하거나 또 가장 접속이 원활한 인증 수단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기존 예약과 다르게 이번 예약부터는 이렇게 본인 인증을 먼저 통과해야만 날짜 지정 등의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리 예약자가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접속해도 최초로 본인 인증된 단말기 외에는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총 1,615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10부제 사전 예약은 오는 19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지만 예약을 못하더라도 다음 달 18일까지인 추가 예약 기간에는 백신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건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재해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노동 환경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무엇이 문제인 건지 막을 수는 없는 건지 김성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뚱뚱한 프레스 기기가 굉음을 울리며 부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기계 속으로 밀어넣는 노동자의 손이 금방이라도 끼일 듯 위태롭습니다. 가동하고 있을 때 노동자 신체 부위가 들어가면 끼일 위험이 있어요.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호 장치가 없고. 사람 손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기기가 멈추도록 하는 광전자 센서는 공장 한 구석에 방치돼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때만 기계에 붙였다가 정작 기계를 돌릴 땐 뜯어내 버리는 겁니다. 천장 크레인의 안전고리는 틈새가 벌어져 있고
원자재를 자르는 전단기 역시 안전망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 20여 명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끼임이나 압사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공장 관계자는 돈 핑계를 댑니다. 문제가 된다는 요지점은 대부분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돈이 깨야 될 건데. 안전장치를 부착하면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새로 설치하면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끼임 사망 사고는 모두 214건, 전체 제조업 사망 사고의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끼임 사망 사고 가운데 60%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1,200여 곳이 끼임 사고 예방 조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수백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그만입니다. 내년부터는 중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주를 징역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이 3년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법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전담 감독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없이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이재명 후보가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비난전 중단을 다짐한 이후 정책 대결에 나섰지만 휴전 상태는 여전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은 열린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추미애 후보가 전격 제안했습니다. 야권도 제3지대를 통합해 단일 후보 선출을 시도하는 만큼 민주당도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선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이재명, 김두관 후보는 즉각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이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며 더 큰 하나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함께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지만 민주당 차원의 정식 제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은 일단 사생활 의혹 제기는 자제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직 유지는 문제가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공방을 자제하자고 하는 마당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죠. 정세균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도덕성 검증은 다르다면서 당 차원의 검증기구 설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후원 회장인 배우 김수미 씨로부터 더 독해지라는 조언을 듣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데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젠틀맨 소리 좀 듣지 말고 나같이 욕쟁이로 가려니까. 대선 주자들이 불안한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네거티브 공방이 재현되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를 향한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와 홍준표 전 의원이 또 쓴소리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캠프를 출범하며 새를 과시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선거 캠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유이동, 김세연, 오신환 등 과거 바른정당을 포함해 오랜 기간 함께해온 전현직 의원 19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의 줄 세우기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의원들은 죽음의 계곡을 같이 건넌 동지들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단순히 반문만 외쳐선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며 두 후보의 정책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전략과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는 지지율이 분명히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만 18세 청년들에게 교육비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아직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정책은 없이 개파만 만든다?
정책과 지지층의 확산은 관심도 없고 앞과 뒤가 바뀌어도 엄청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캠프 첫 회의를 공개하며 새 과시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가 선거법상 금지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저도 사진 찍어. 최재형 후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믿어주실 거죠?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착수한 가운데 최재형 캠프는 누군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위반 시비를 빚은 데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영상에는 최 후보에게 마이크를 준 인사는 최측근인 김영우 전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11일부터 국민의힘 재선위원 간담회로 활동 재개를 예고했고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를 패거리 정치라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이 후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사고,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국 문제는 공사비 돈이었습니다. 철거 공사비 줄이려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공사비가 7분의 1로 깎였고 그 바람에 철거 계획서대로 진행할 수가 없던 겁니다. 이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직접적 원인은 건물 가까이 너무 많이 쌓은 흙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해체 계획서대로라면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팔길이 30m짜리 굴착기로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 바로 옆에 흙더미를 쌓아 올리고 팔이 짧은 굴착기로 철거했습니다. 10m 높이로 쌓은 흙더미의 무게 때문에 1층 바닥판이 먼저 무너졌고 결국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건물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미 절반 정도 해체된 건물은 이런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실 공사는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해체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이 잡은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28만 원. 하청을 주면서 1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하청을 주면서 4만 원이 됐습니다. 공사비가 7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재하청은 불법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불법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재하청은 몰랐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고 불법 재하청 벌칙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3살 난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외박을 한 사이에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숨진 딸을 발견하고도 며칠 더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낮 인천의 한 빌라. 3살 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인 엄마는 아이가 자는 동안 잠깐 외출했다 왔더니 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출동해보니 아기의 사체는 이미 냄새가 심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숨진 3살짜리 아이가 발견된 집의 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고요. 아이가 입었던 기저귀 박스가 빈 채로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숨진 지 이미 일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엄마는 외박을 했다가 집에 와 숨진 딸을 발견했는데 그러고도 무섭다며 다시 남자친구 집에 갔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습니다. 미혼모인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위에도 물 다 뿌리고 창문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놀길래 쟤네 엄마는 없나? 싱크대에서 이 바깥으로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지난해 3월엔 아이가 방임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됐고 주민센터와 아동기관이 방문을 해왔는데 2주 전쯤부터는 엄마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외출 예정이라고 집에 걸어놓으라 그러셔가지고 걸어놓고 온 거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없었지만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와 상습 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이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엄청난 양의 탄소까지 배출이 되면서 기후 변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온 하늘이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붉은 노을처럼 보이지만 산불 때문입니다.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 인근의 유명 휴양지 에비아 섬에서 시작된 산불은 닷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천 명의 주민들은 소중한 안식처를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Terrible, like in the horror movie. You got to pray, then you tell to yourself, okay, this is movie. But now this is not the movie. This is our real life.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건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남부 유럽은 물론이고 터키와 러시아도 산불로 신음하고 있고 남미와 미국, 캐나다까지 그야말로 지구 곳곳이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염이 전례 없는 재난을 만들어낸 건데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3억 4천만 톤이 넘는 탄소가 배출된 걸로 추산됩니다. 관측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인데 한국 전체가 6개월 동안 내뿜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탄소 배출 때문에 생긴 이상고온이 산불을 부채질하고 이 산불이 다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It is indisputable that human activities are causing climate change. Human influence is making extreme climate events, including heat waves. 전문가들은 매년 잦아드는 산불로 소실된 산림이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 지구온난화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기후변화 보고서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암울하고 비관적인 전망이 담겼습니다. 지구 기온 1.5도 상승이라는 시한폭탄이 3년 전 예측보다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겁니다. 전망은 암울합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IPCC가 오늘 6차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1.5도 오르는 시기를 2021년부터 2040년 사이로 전망했습니다. 당장 올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2040년 이전에 1.5도 선이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시기는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였습니다. 시한폭탄이 그새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50년에 한 번 꼴인 극한 고온이 일어날 확률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현재 5배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1.5도 오르면 9배, 2도 오르면 14배로 늘어납니다. 북극은 온난화가 훨씬 더 빨라서 30년 안에 북극해 얼음이 모두 녹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홍수가 예측됐습니다. IPCC는 당장 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줄이지 않으면 이런 재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제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IPCC는 기후위기를 경고한 공로로 2007년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각국 정부들의 협의체입니다. 보고서에는 전 세계 2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오히려 너무 신중하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한국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차량의 바로 뒷차에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들이 타고 있었는데 비틀거리던 앞차를 수상히 여겨서 곧바로 추격에 나섰고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낮 경남 양산시 법기터널. 주행 중인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우측으로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도 좌우로 고개 운전을 계속합니다. 마침 바로 뒤에는 정성학 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탄 차량이 달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자꾸 주황분리대 쪽으로 이렇게 충격을 하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좀 이상하다. 잠시 뒤 교차로에 멈춰선 승용차.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이 차량 운전자는 쏜살같이 차를 몰아 달아납니다. 운전석 쪽으로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이제 창문을 좀 내리라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시속 70km 제한 속도를 훌쩍 넘긴 승용차는 앞 차량들을 위험하게 추월하며 도주했고 10km 넘게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부산 기장에서 또 다른 경찰 차량이 합세한 뒤에야 도주극은 끝났습니다. 운전자가 가는 도주로를 실시간으로 계속 무전으로 전파하면서 기장 쪽 정관에 가서 저희가 근거하게 됐습니다. 경찰서장 등은 인근 농협에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는 음주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넘게 나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냉장고 바닥에 비닐에 쌓인 지폐들이 붙어 있었는데 경찰이 이 돈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5만 원권이 수백 장씩 다발로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신권이 아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폐들로 2,200장, 1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냉장고 바닥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한 중고물품 판매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김치 냉장고를 산 제주도민 A씨가 물건을 받은 뒤 청소를 하다 발견한 겁니다. 1억 1천만 원을 습득을 했다. 택배 같이 붙어가지고 왔는데 신고가 왔는데 이제 현장 가가지고 경찰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현재 경찰은 돈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판매업자와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서울의 판매장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이 돈의 원래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직원 입회하에 금액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습득물 접수를 했어요.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고 그냥 고액의 돈이다 보니까 좀 이게 저희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자주 없으니까 좀 황당했죠. 유실물 관련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떼고 습득자에게 지급되고 소유주를 찾으면 습득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종업원 혼자서 일하는 모텔을 노려서 금고를 털어온 3인조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모텔에 감시 카메라가 수십 대나 달려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모텔 안으로 들어옵니다. 투숙객인 것처럼 방값을 내고 태연하게 객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모텔 업주가 호출을 받고 이 남성의 객실로 올라간 사이 또 다른 남성이 모텔로 들어와 1층 카운터로 침입하더니 순식간에 금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컴퓨터가 방에 있는데요. 모니터가 안 나온대요. 문제가 있던 게 아닌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봐드릴까요? 그랬더니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업주가 카운터로 돌아왔을 땐 이들이 이미 현금과 상품권 등 3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뒤였습니다. 하루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이 남성은 모텔에서 나오는 듯 하더니
갑자기 가스배건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넘어 1층 카운터로 들어갑니다. 모텔 종업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금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CCTV 25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 업주나 종업원이 혼자 관리하는 모텔 3곳이 이들에 의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제 얘들이 알은 거죠.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절도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10대도 있었는데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이 10대는 다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20대 공범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기 오산과 대전, 세종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여주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타워 크레인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오후 2시 한낮 더위를 피해 그늘막에서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타워 크레인 쪽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타워 크레인 위에서 일하던 33살 김모 씨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쓰러진 김 씨에게 곧장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앰뷸런스가 제일 먼저 경찰 고용노동부였습니다. 김 씨는 타워 크레인 상층부에 프레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 동료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위험한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뜨겁지 않은 날씨에도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날씨에 이런 작업을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김 씨에게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또 현장에 안전감독관이 배치되는 등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인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지난 6월 전북 전주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도 크레인을 해치하던 노동자가 줄이 끊어지며 떨어져 숨졌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어제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개최국인 일본 입장에서는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그리고 최악의 적자가 우려되면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고 스가 내각의 지지율도 다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폐회식이 열린 도쿄 주경기장 주변. 무관객이라 입장할 수 없는데도 인도를 넘어 차도까지 인파로 가득합니다. 들뜬 분위기 속에 직접 불꽃놀이라도 보러 온 시민들. 한쪽에선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회를 개최했다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고, 우익 산케이는 미래의 유산이라며 성과를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혼미의 재전이었다며 코로나 실정과 올림픽 강행으로 일본 사회에 깊은 불신과 분단이 새겨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 개최 이후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스가 내각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8%로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올림픽 개최가 좋았다는 응답은 56%를 보인 반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는 70%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확산 우려가 올림픽 효과보다 컸다는 것으로 일본으로선 양날의 칼이었던 올림픽이 결과적으로 정권에 득이 되진 못한 셈입니다. 올가을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자민당 내 최다 파벌이 스가의 당 총재 연임을 지지함에 따라 총리 연임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충북 청주 지역의 활동가들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안기관이 조작한 사건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미국산 F-35의 전투기 도입에 반대하며 각종 시위를 열고 거리 서명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요 앞에 2km 떨어져 있는 청주공항에 배치가 되고 있는 거가 좀 심각한 문제고, 전쟁이 나면 이건 생존권의 문제잖아요. 국정원과 수사당국은 이 시민단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런 활동을 했다고 보고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구속됐고 1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국은 구속영장에서 이들이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한 대남공작 조직원 3명과 수시로 교류하고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하는 한편 국내 정당 정보와 같은 기밀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1명의 집에서 발견된 USB 안에는 북한의 지령문과 보고문 등 84건의 파일이 들어있었고, 또 다른 1명은 지난 2019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노동특보단에 포함됐었는데 지난해 8월에는 반통일 반민중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F-35의 도입 반대는 자주통일과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었고, 자주통일 충북동주회는 공안기관이 조작한 유령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영장이 기각된 1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울산 고래 탐사선이 출항을 할 때마다 거의 매번 돌고래떼를 발견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10번에 한두 번 정도 고래를 발견할까 말까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발견 확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넓은 동해바다를 가르며 돌고래떼가 힘차게 헤엄칩니다. 마치 신호를 주고받은 듯 일제히 뛰어오르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배 바로 옆까지 와서는 이리저리 움직이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달 들어 7번 탐사에 벌써 5번이나 돌고래떼를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소문이 알려지면서 출항 때마다 탑승객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이나 멀리도 못 가시고 이제 울산으로 찾아오신 분들,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바다에 나와서 이런 또 뛰어노는 돌고래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고래 탐사선은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나섰지만 6월 중순까지 고래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 돌고래 20마리를 처음 발견한 데 이어 7월에는 2번, 이달 들어서는 열흘도 안 돼 5번이나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고래 발견이 부쩍 늘어난 이유는 30도가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지며 바닷물의 온도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울산 인근 바다의 8월 수온은 지난 5월과 비교하면 10도가량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수온이 8도가량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울산 앞바다가 돌고래가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의 좋은 서식지가 된 겁니다. 보통 수심 50에서 70m 정도 되는 그 심해산란층에 서식하는 오징어류나 어류를 먹고 삽니다. 먹이가 많은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회유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해양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수온이 더 높아져 28도가 넘으면 돌고래가 살기 힘들어져 발견율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막을 내린 이번 도쿄올림픽은 우리 선수단의 의미 있는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하계올림픽 첫 3관왕과 수영과 육상 등 기초 종목 한국 신기록까지 새로운 역사였던 순간들을 손장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양궁 혼성 단체전 금메달로 우리 선수단의 첫 번째 메달을 안겼던 안산. 여자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짜릿한 슈도프 승리로 정상에 오른 개인전까지 안산의 금빛 활시위는 한국 하계올림픽 첫 3관왕을 탄생시켰습니다. 네, 영광스럽게도 세계 금메달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경험이 앞으로의 시합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18살 황선우도 메달보다 빛났습니다. 자신의 주종목인 수영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신기록, 100m에선 아시아 신기록으로 아시아 선수론 65년 만에 결선 진출까지 세계가 올림픽 새내기 황선우에 주목했습니다. 차근차근씩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더 좋은 기록도 만들고 좋은 수영 선수가 될게요. 스스로를 향해 끊임없이 주문을 걸고 강한 긍정 에너지로 막대를 넘은 우상혁은 24년 묵은 한국 기록을 갈아치운 값진 4위로 한국 육상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꿈의 높이라고 생각했는데 240 뛸 수 있다고 저도 그걸 느꼈어요. 오늘 충분히 가능하고 애들이 이제 저를 무서워하겠죠. 생소하기만 했던 근대 우종에선 전웅태와 정진학이 3, 4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올림픽 역사상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두꺼운 벽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계속 두드리고 했던 게 너무 기억에 스쳐서 너무 감명 깊은데 진짜 내년에 있을 아시안게임 그리고 3년 뒤에 있을 파리올림픽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홍장훈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꼽자면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탄생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밀려드는 축하 인사와 사인 요청으로 이제서야 인기를 실감한다는 여서정 선수를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로 완벽한 1차 시기 연기를 선보였던 여서정. 1차 시기는 많이 보고 2차 시기는 나빠요. 실패할 때도 많았고 그동안 힘들게 해왔어서 성공했을 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귀국 후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제야 올림픽 메달이 실감이 난다고 했습니다. 축하도 많이 받고 사인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러도 주시고 그래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그립고 기다렸던 건 가족 그리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강아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어서 제일 먼저 만나고 같이 축하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반가시 문 앞에서 포동이랑 뽀미요. 자라면서 부담이 감사함이 됐다는 19살 여서정. 엄마 아빠에 대한 부담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이제 점점 크면서 엄마 아빠한테 좀 물려받은 것도 많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한 번 가족의 응원과 격려 속에 더 높은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그걸로 너가 동기부여가 돼서 할 땐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훈련하면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정규리그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가진 아스널과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리시즌 4경기에서 3골에 도움 4개. 올 시즌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명래 기자입니다. 케인이 없는 토트넘 공격의 선봉은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슈팅으로 아스널 골문을 위협하면서 팀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골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대 수문장에 막히는가 하면 알리에게 연결한 결정적인 찬스는 골대에 막혔습니다. 아쉬움은 손흥민이 직접 털어냈습니다. 후반 34분 한강가의 패스를 받은 뒤 깔끔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북런던 더비를 승리로 이끈 손흥민을 향해 홈팬들은 아낌없이 열광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4년 재계약이 발표된 이번 프리시즌 4경기에서 3골에 도움 4개로 전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이번 주말 리그 개막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Already honor to play this kind of big clubs and I just want to continue and then 토트넘 잔류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한 손흥민은 오는 16일 맨시티와의 개막전에 출격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메시가 떠난 바르셀로나가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의 유벤투스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푸츠의 왼발 터닝슛이 일품이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태풍 루피시에 소멸되고 이젠 날이 잠잠해지면 좋으련만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밤사이 대기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출근길 무렵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 내륙과 산지 그리고 충청도에 최고 40mm의 비를 뿌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70mm가 넘게 퍼붓겠는데요. 비 피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서울의 열대야도 사라지는 등 밤더위가 한결 나아졌죠. 말복인 내일부터는 낮더위도 약해집니다. 폭염이 완전히 해제된 동해의 낮 기온이 28도 등으로 동해안 지방은 선선함이 감돌기까지 하겠고요. 서울도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3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 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만 내일도 동해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내륙의 열대야가 사라지면서 서울의 최저 기온은 24도, 대구 23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약간 웃돌겠습니다. 내륙의 소나기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